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엄마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엄마라서 잘해드린 것 뿐인데 그걸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하고 시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질투심 많은 저희 시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애정이 많은 반면 아빠에 대해선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빠가 맨날 일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며 돈을 펑펑 쓰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답니다. 여보, 제발 돈만 쓰지 말고 일을 하란 말이야. 앞으로 우리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펑펑 쓰기만 하면서 살 거야. 참나, 난 어차피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 많아서 괜찮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마. 저희 엄만 아빠가 그럴 때마다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엄만 그 힘든 마음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며 달래셨답니다. 아빠 말도 없이 며칠 동안 외박을 할 때도 많았는데 다른 여자랑 같이 돌아다니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외박을 하던 아빠를 할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잡아와서는 엄청 혼내신 적도 있었어요. 야, 이놈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처자식까지 있는 놈이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무리 혼을 내셔도 아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어느 순간부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살이었을 때 또 평소처럼 아빠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연락이 오고 말았어요. 세상에, 아빠가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던 아빤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장례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도 제 여동생도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빠를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찾아와선 돈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애미야, 그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 많았지?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쓰는 바람에 내가 너한테 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앞으로 혼자 우리 손주들 키우려면 힘들 텐데 이거라도 보태 쓰거라. 하지만 엄만 할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을 나중에 저희 결혼할 때 쓴다고 고이 간직하고선 열심히 도배공 일을 하면서 저희 자매를 키우셨어요. 도배 일이 힘들다 보니까 맨날 어깨랑 허리에 파스를 잔뜩 붙이고 사시더라고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 김치에 밥만 먹어도 되고 용돈 없어도 되니까 좀 쉬엄쉬엄 하세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어차피 나이 먹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 저희 엄만 저희를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 덕분에 저랑 여동생은 둘 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여동생은 평범한 회사에 취업하고 전 홈쇼핑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늘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엄마랑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여동생과 셋이서 팔짱 끼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평소에 눈여겨봤던 예쁜 카페가 있으면 꼭 쉬는 날 엄마랑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일반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되게 듬직하고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던데 아가씨 어릴 때 돌아가셨나 봐요. 아, 그게 사실 저희 아빠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 먹고 운전하시다가 저 9살 때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랑 여동생 혼자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결혼하는 마당에 굳이 숨기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깜짝 놀라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예비 사부인께서 나랑 팔자가 똑같으시네. 우리 남편도 술에 환장하는 사람이었거든. 게다가 술만 먹는 것도 아니야. 맨날 여자 끼고 돌아다니고 집에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내가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오면 그거 홀라당 뺏어가지 뭐야. 그런데 그렇게 술 좋아하는 양반이 결국엔 우리 아들 11살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 그래서 나도 혼자서 우리 애들 키우느라 참 고생 많았었지. 예비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 집이랑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시모한테 저희 아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예비 사부인께서 고생 참 많이 하셨겠네. 내가 같은 일을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우리 예비 사부인한테 잘해드려야겠어. 그렇게 전 양가의 허락을 받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시모랑 정말 잘 지냈어요. 한 번은 시모와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장 보는 내내 싱글싱글 웃으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평소에 혼자 장 보러 다닐 때 딸내미들 데리고 마트에 나오는 엄마들이 그렇게 부러웠었거든. 우리 딸은 워낙에 성격도 쌀쌀맞고 무뚝뚝해서 말이지. 그런데 우리 딸도 안 해주는 걸 새아가 네가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구나. 어머, 그러세요? 그럼 우리 장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요 앞에서 떡볶이랑 오뎅도 사 먹고 갈까요? 아까 지나오면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마트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랑 오뎅을 같이 사 먹었는데 시모가 어린아이처럼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랑 같이 시댁에 와서 같이 장 본 것도 정리하고 저녁 준비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다 들어온 시누이가 들어오자마자 시모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직도 밥을 안 해놓으면 어떡해. 나 배고프면 스트레스 받는 거 몰라? 아유,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짜증이니? 그렇게 배고프면 방금 마트에서 빵 좀 사왔으니까 그거나 좀 먹고 있던지. 아, 진짜. 빵도 다 맛없는 거밖에 없잖아. 난 크림 잔뜩 들어간 빵 아니면 안 먹는다고. 도대체 이딴 걸 누가 먹어? 신우인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는데도 정말 철이 없더라고요. 시모가 왜 저랑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시모가 절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시모한테 정말 잘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어깨가 너무 뻐근하다고 하셔서 같이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간 적도 있었어요. 시모는 그게 너무 좋으셨는지 저희 남편한테 엄청 자랑을 하시더군요. 예, 병훈아, 넌 어쩜 이렇게 천사같이 예쁜 마누라를 데려왔니? 내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타이 마사지라는 것도 받아보고 완전 호강하고 있다. 우리 며느리랑 같이 편하게 엎드려가지고 마사지 받으니까 아주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더라고. 어머니,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니가 그런데 좋아하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보내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런데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랑 가는 게 좋은 거지. 나 혼자 가서 마사지 받으면 뭐하니? 그러다 한 번은 비가 오는 주말이었어요.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걸 보니까 파전이 그렇게 땡기더라. 그래서 나 혼자라도 파전 부쳐 먹으려고 했더니 영 기분이 안 나지 않겠니? 반죽하려고 재료 다 준비해 놨다가 나 혼자 너무 적적한 것 같아서 그만뒀다.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어머님 댁으로 갈까요? 혼자 드시기 적적하시면 저랑 같이 드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힘없던 시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같이 바로 시댁으로 가서 시모와 같이 파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절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더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릴 수밖에 없더군요. 물론 남편도 저희 집에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저희 엄마는 혼자 지내셨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 쓸쓸하지 않게 자주 찾아가더라고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저 없는 동안 많이 심심하셨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랑 같이 나들이나 가시죠? 제가 경치 좋은 식당 하나 알아놨어요. 아이고, 자네가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니 내가 심심할 겨를이 없구만. 내가 사위 잘 둬서 이 나이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다니면서 참 호강하네. 남편은 평소에 저희 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정말 사위 역할을 톡톡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여동생도 저희 남편을 되게 좋아했어요. 형부, 요즘에 형부 덕분에 우리 엄마 표정이 엄청 밝은 거 아세요? 엄마가 요즘에 아들 생긴 것 같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집안에도 웃음이 더 많아지고 시모도 저와 같이 있는 걸 워낙 즐거워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시모랑 친정엄마를 같이 모시고 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시모가 제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요즘에 우리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같이 마트만 가도 재밌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수다만 떨어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게다가 지난번에 마사지도 같이 받으러 갔었는데 피곤한 것도 싹 풀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원래 저희 딸이 워낙 살가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러움을 많이 샀는지 몰라요. 다 큰딸이랑 이렇게 붙어 다니는 엄마도 흔치 않은데 하도 붙어 다니니까 주변에 딸 가진 엄마들이 자기 딸이랑 바꾸자고 얘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딸이 사부인한테도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말할 땐 시모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딱히 기분 나쁠 말은 아니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말에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집 앞 공원에 같이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미야, 너 지금 뭐하니? 집이니? 아, 저 오늘 애들 데리고 친정 와서 엄마랑 같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산책하기 참 좋네요. 뭐라고? 아니, 나도 산책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 아, 어머님한테만 안 여쭤본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먼저 산책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친정 왔으니까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산책 가시는 거 어때요? 다음 주에 가자고? 아니, 산책은 지금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가면 뭐 해? 다음 주 되면 산책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겠다, 얘. 됐으니까 그냥 끊어라.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군요. 저는 평소에 다정하시던 시모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좀 편찮으셨는데 마침 그때 명절이라 3일 중에 하루만 시댁에 있고 친정에 이틀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이제 보니까 은근히 사람 차별하는 것 같다. 우리 집에선 하루만 있었으면서 너희 친정에 이틀이나 가 있었다고? 어머님, 이번엔 저희 친정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요.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리셔서 걱정돼서 좀 오래 있었던 거예요. 설마 그것 때문에 서운하셨어요? 서운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그런다.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아무리 널 예뻐해도
넌 그저 내 며느리일 뿐인데 내가 뭘 바라겠니? 저는 그때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 자꾸 속 좁게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옷을 사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 엄마와 식사할 때 저희 엄마가 입고 있던 옷이랑 완전히 똑같은 옷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옷이 마음에 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사다 드렸는데 입어보시더니 짜증을 팍팍 내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이건 너희 친정엄마랑 똑같은 옷 사온 거 맞니? 지난번에 사부인 입은 거 봤을 땐 엄청 세련되고 젊어 보이던데 내가 입으니까 그때 그 느낌이 안 나잖니? 너 설마 나한테 똑같은 옷 사주기 싫어서 디자인만 비슷한 싸구려 옷으로 사온 거 아니야? 시모가 또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저한테 짜증을 내시니까 이번엔 저희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옷 자체는 똑같은 건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체형이 다르니까 당연히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좀 통통하신 편이고 저희 장모님은 날씬하시잖아요. 뭐라고? 지금 내가 뚱뚱해서 못생기게 보인다 이거야? 참나,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 찬이야, 네가 봐도 할머니가 뚱뚱하고 못생겼니? 네 아빠가 할머니 살집이 많아서 네 외할머니보다 옷 입은 게 못나 보인단다. 시모가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묻자 저희 아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할머니, 하나도 안 뚱뚱하고 예쁘기만 한데요? 지금 이 옷도 할머니가 입으니까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 역시 우리 찬이가 보는 눈이 있네. 아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고 난 우리 손주가 최고다.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저희 아들을 데리고 확 방에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시모가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짜증을 부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아들이 시모한테 애교를 잘 부려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사실 시모가 저희 아들을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자꾸만 저희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면서 자꾸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 연락처가 있다 보니 깨톡 프로필 사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 깨톡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사부인께서 이번에 가방 바꾸셨더라. 너 설마 너네 홈쇼핑에서 파는 가방 가져다 드린 거니? 네? 아니에요. 그거 엄마 아는 분이 안 쓰는 가방 하나 주신 거래요. 제가 저희 홈쇼핑에서 파는 거 가져다 드릴 거였으면 어머님한테도 똑같이 가져다 드렸죠. 가방이면 가방, 모자면 모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친정엄마한테만 사드렸을까봐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엄마의 머리 스타일까지 간섭을 하셨어요. 에미야, 너 지난주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한 거 너희 친정엄마랑 미용실 가느라 그랬던 거니? 사부인 프로필 사진 보니까 이번에 파마를 새로 하신 것 같던데 너 미용실 같이 따라가느라 나한텐 바쁘다고 거짓말한 거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기분 전환하고 싶다고 혼자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저희 엄마 사진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러세요? 저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성격 아닌 거 아시잖아요. 시모가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하고 피곤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제 결혼 생활이 15년 가까이 됐을 때 어느새 연세가 많아지신 저희 엄마가 자꾸만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허리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네.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 잘 때 똑바로 눕기도 어려워서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나이 먹으니까 고기가 잘 안 맞는지 조그만 기름진 거 먹으면 바로 화장실 직행이더라고. 아휴, 이래서 나이 들면 몸이 하나씩 다 고장 난다고 하는 건가 보다. 엄마가 자꾸만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 남편이 걱정되는지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이참에 병원 가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넘겼다가 큰 병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엄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라며 병원도 안 가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안 되겠다며 저희 엄마를 억지로 병원에 모셔가 검사를 받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저희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사연을 보면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기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만 받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은 말로만 들어봤는데 저희 엄마가 겪으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엄마, 미음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뭐라도 드셔야 기운이 나는데 속 안 좋다고 자꾸 안 드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나도 널 생각해서 먹고 싶은데 도저히 넘어가질 않는다. 속은 또 왜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먹은 것도 없이 맨날 토만 하고 입안이 다 헐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못하겠고 화장실에만 갔다 하면 설사라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더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시간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고 더 잘해드렸습니다. 제 여동생도 틈날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와서 간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픈 엄마를 더 챙기기 시작하니까 시모의 질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사부인께서 진짜 아프신 거 맞니? 병원에서 뭐 오진한 거 아니고? 지난번에 봤을 때 멀쩡하셨잖니? 내가 봤을 땐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엄살이 좀 심하신 것 같더라. 네?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라고 진단까지 내렸는데 무슨 엄살이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 요즘에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 아유, 혹시 사부인께서 고생을 많이 안 해보셔서 엄살 부리시는 건가 했지. 솔직히 말해서 난 뭐 괜찮은 줄 아니? 나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얘. 건강검진에서 괜찮다고 나오긴 했지만 나도 속은 다 썩어 있다고. 저는 엄마가 잘못될까봐 하루하루 불안해 죽겠는데 이 와중에도 본인이 더 힘들다고 하시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평소처럼 엄마의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에이미야, 다음 주 주말에 나랑 같이 1박 2일로 놀러 가는 거 어떠니?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나들이 한번 더 갔다 와야지. 어머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엄마가 너무 아프셔서 안 될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건 나중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참나, 시애미한테 1박 2일 시간 내는 것도 어려워? 너 지금 나랑 놀러 가기 싫어서 너희 엄마 핑계 대는 거지?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제가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시모는 전혀 믿어주시질 않더군요. 시모가 이러실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만 병에 차도가 전혀 없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계속 힘들어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드셨는지 하루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헤라나, 엄마 그냥 항암치료 포기하고 집으로 가련다. 항암치료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남은 인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좀 더 짧게 살다가 하루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구나. 네? 항암치료 포기하면 갑자기 화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진짜 그러시겠다고요? 그래, 엄만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사실 엄마가 예전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단다.
죽기 전에 성지순례 여행을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혜란이 네가 이 엄마 소원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사실 저도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남은 생은 치료 대신 즐겁게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치료를 중단하고 저랑 남편은 휴가까지 내서 튀르키예랑 그리스를 다녀오는 성지순례 여행을 떠났어요. 거기서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를 구경했는데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냈다던 그 지하 도시구나. 세상에, 이렇게 땅속에 숨어 지내면서도 그 와중에 예배당까지 갖춰놓은 것 좀 봐라.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의미 있고 역사 깊은 곳에 와보다니 정말 감격스럽구나. 그 후에도 빌립보 유적지와 사도 요한 기념교회 등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저희 엄만 몸이 힘드신데도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다 담으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세상 떠나기 전에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새기고 가려고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행한 지 3일째 되던 날 시모가 저한테 깨똑으로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사부인이랑 해외여행 갔다더라. 난 여행도 한번 안 데려갔으면서 치사하게 너희 친정엄마하고만 가는 거니? 어머님,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다뇨. 지난번에 저희랑 강원도로 놀러도 가고 제주도도 갔었잖아요. 참나? 그것도 여행이라고 하냐? 그리고 말기암 환자가 무슨 해외여행이야? 너희 친정엄마 말기암이라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지? 말기암이면 병원에서 치료하느라 바쁠 텐데 그렇게 한가게 여행이나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희 엄마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 포기하시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셔서 여행 온 거예요. 저희 엄마 언제 세상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그 소원 정도 들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의 마지막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온 후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도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숨 돌리기도 전에 누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의 한국 도착 날짜를 알고 있었던 시모였어요.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이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지? 시애미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친정엄마만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 지금 네 엄마만 엄마고 난 동네 아줌마라 이거야? 데려갈 거면 나도 데려가야지. 왜 나만 쏙 빼고 가냔 말이야? 세상에 저희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서 갔다는데도 끝까지 이러시는 걸 보고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울분에 찬 목소리로 시모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엄마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나마 항암 치료로 조금이나마 시간 벌어보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치료받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항암 치료 포기하고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평생 소원이었던 성지순례 여행도 해보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갔다 온 거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러면 믿을 줄 알고? 너희들이 나만 따돌리고 너희 친정엄마만 모시고 갔다 온 거잖아. 난 솔직히 사부인이 말기암이라는 것도 못 믿겠다. 내가 의사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솔직히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끝까지 제 말을 안 믿는 시모 때문에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하기도 전에 어느덧 중학생이 된 저희 아들이 나서서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우리 외할머니 진짜 아프시단 말이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엄마 아빠가 소원 들어드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시냐고요. 할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할머니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할머니라고도 안 불렀을 거예요. 시모가 제일 예뻐하던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화를 내니까 시모가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찬이야,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한테 너밖에 없는 거 알면서 이럴 땐 당연히 네가 이 할머니 편을 들어줘야지. 싫어요. 할머니가 이유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이젠 아픈 우리 외할머니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시니까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할머니한테 정말 실망이라고요. 뭐? 실망? 찬이야, 아니, 너까지 이러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필요 없어요. 전 할머니만큼 외할머니도 좋아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그런데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가 아프다는 말도 안 믿으시잖아요. 전 그렇게 남의 말도 안 믿고 고집만 부리는 할머니 필요 없어요. 앞으로 저 사랑하지도 마시고요. 저 손주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도 앞으로 할머니 안 볼 거니까요. 저희 아들이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자 시모가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애미야. 사부인께서 정말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니? 최장한 말기였다는 게 진짜였다고? 그래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자기 엄마가 암 말기라고 거짓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휴, 난 설마 했지. 사부인을 마지막으로 뵀을 땐 건강해 보이시길래 그냥 엄살 부리는 건 줄 알았다. 췌장암 걸린 게 진짜라고 해도 그냥 초기인데 말기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 게다가 이번에 항암 치료도 그만뒀다길래 몸이 좋아져서 이제 치료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몸이 아프셨다는 게 사실이었다니.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도 시모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진짜 어머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아무리 질투심이 많아도 그렇지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머니한테 못한 것도 아니고 딸처럼 잘했었는데 아픈 저희 장모님 좀 더 신경 쓰는 게 그렇게 배 아프셨냐고요. 남편까지 화를 내니까 시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미안하다. 난 정말로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사부인께서 나랑 나이도 비슷하니까 당연히 아직까진 건강하신 줄 알았지. 요즘에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부인께서 벌써 그런 큰 병을 얻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어머님, 저는요, 차라리 어머님 말씀처럼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어머님은 제가 어머니만 따돌리고 저희 친정엄마랑 재밌게 놀고 싶어서 여행 갔다 온 줄 아시죠? 아니요. 저 이번에 여행 가서 웃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구경하려고 하는 엄마 모습 보고선 울컥하고 밤하늘의 별자리 하나까지도 눈에 담으시려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고요. 미안하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들이 사부인만 챙기고 싶어서 말기암이라고 거짓말하고 날 따돌리는 줄 알았어. 아휴, 내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나 자신이 정말 한심해 죽겠다. 아무래도 내가 이 나이 먹고 노망이 났나 봐. 나 같은 건 그냥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다고.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이게 다 속 좁은 내 잘못이니까 더 이상 난 신경 쓰지 말고 사부인 많이 챙겨드려라. 그럼 난 이만 간다.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조용히 뒤로 돌아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혜란아, 방금 너희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시네.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갑자기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찾아간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무슨 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친정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죽을 끓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게 내가 사부인한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너흰 평일에 출근하느라 바쁘니까 나라도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손수 끓인 죽을 숟가락으로 다 떠주시면서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그동안 사부인께서 진짜 아프신 줄도 모르고 저희 며느리한테 참 스트레스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롭게 살고 딸이랑도 살갑게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를 저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현명해져야 되는데 저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과를 하시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사부인,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우리 딸들은 둘 다 살갑다 보니까 전 많이 웃으면서 지냈는데 사부인께선 하나 있는 딸이 무뚝뚝하고 쌀쌀맞으니 기댈 데도 없었겠지요. 물론 우리 사이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하고 딸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딸한테 사랑도 듬뿍 주시고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딸이 요즘에 절 더 많이 챙겨서 섭섭해 하셨을 것도 잘 압니다. 사부인께서 저희 딸을 예뻐하셨던 만큼 섭섭한 마음도 더 크셨겠죠. 아유, 아닙니다. 딸이 시애미보다 친정엄마를 더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데 보태주는 거 하나 없었으면서 사부인이랑 똑같이 챙겨주길 바란 제가 잘못이죠. 게다가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는데도 그 말을 믿지도 않고 괜한 질투심만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좀 늦긴 했지만 제가 이제라도 사부인 곁을 지켜드려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부인이랑 친구처럼 지내면서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지내시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미야, 나 그렇게 해도 되겠니? 너랑 사부인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희 엄마가 인자하게 웃으며 이러시더라고요. 사부인, 저희 딸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 평소에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사부인이랑 같이 있으면 소소하게 옛날 얘기도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야말로 사부인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그게 정말이세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한가 했더니 다 사부인을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부인. 그날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질투심 때문에 절 의심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셨었지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사랑이 많이 필요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엔 정말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집에서 지내며 저희 엄마 곁을 계속 지켜주시더라고요. 친정에 가보면 시어머니가 항상 집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저희 엄마 주무실 때 이불까지 덮어주시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이서 근처에 나들이도 가시고 사진도 참 많이 찍으셨어요. 엄마,
오늘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집 앞에 산책하고 오셨다면서요? 아까 어머님이 엄마랑 같이 산책할 때 찍은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안 그래도 사부인께서 너한테 자랑할 거라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 아휴, 요즘에 내가 사부인 덕분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게다가 어찌나 날 챙겨주시는지 내가 감기라도 들까봐 옷도 아주 따뜻한 걸로 다 입혀주시더라. 어머, 진짜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하긴 어머님이 최근에 질투 때문에 저한테 좀 툴툴거리긴 하셨어도 원래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얼마 전에 내가 자다가 깼는데 사부인이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 다니시는 걸 보고 내가 엄청 깜짝 놀랐었단다. 나 잠 깨울까봐 매번 그렇게 발소리도 안 내고 걸어 다니셨던 거야. 사소한 거 하나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저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간만 허락된다면 두 분이서 평생 저렇게 오순도순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 엄마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절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혜란아, 아무래도 난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구나.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마. 너희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니까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앞으로 잘해드려라. 내가 너희 시어머니랑 비슷한 세월을 겪어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제일 잘 안다. 그 와중에 너희 시누이한텐 외면받으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야. 엄마, 알았어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래, 고맙다. 이제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소풍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나중에 꼭 따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엄마, 내 엄마여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자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할 힘도 없는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다음 날 저희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희 식구들 모두 다 슬퍼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슬퍼한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엄마랑 지내면서 정이 많이 드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질투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즉에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걸. 내가 너무 못나서 그렇게도 못하고 사부인을 이렇게 보내드리는구나.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동안 어머님이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즐거우셨대요. 저희 엄마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엄마가 웃으면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참 가슴이 아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이야, 너 앞으로 할머니 미워하면 안 돼. 할머니가 잠깐 질투심에 나쁜 행동도 많이 하셨지만 원래 안 그런 분인 거 너도 알지? 그리고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널 제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넌 할머니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돼. 알았지? 그러자 저희 아들이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건지 절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할머니, 저랑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설렁탕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희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시더군요. 뭐? 너 이제 할머니 안 본다면서 나 같은 할머니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니? 그건 그냥 그날 하루만 안 본다는 거였죠. 제가 할머니를 제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머니를 안 보고 살아요? 날 제일 사랑한다고? 너 그게 정말이니? 그럼요. 저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할머니, 저 배고프니까 얼른 가요. 네? 빨리 할머니랑 맛있는 설렁탕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아들이 먼저 애교를 부리며 다가가니까 시어머니께서도 그제서야 밝게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시어머니가 더 웃으실 수 있게 예전보다 더 많이 시어머니를 챙겨드렸어요. 이제는 친정에 갈 일이 없으니 시댁에도 2배로 더 많이 찾아가고 시간 날 때마다 시어머니랑 여기저기 돌아다녔답니다. 그 와중에도 시누인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했는데 이젠 시어머니도 시누이는 딸로 생각 안 한다며 그냥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본인만 빼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말씀하셨던 게 마음에 걸려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실래요?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이고, 난 너희들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상관없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냥 국내 여행도 상관없다. 원래 여행은 어딜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니. 그래요? 근데 왜 지난번엔 저랑 여행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강원도랑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여행 간 적 없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국내 여행은 갔었는데 해외여행은 안 갔다 이거지. 그런데 그땐 그냥 내가 심통나서 그랬던 거고 난 그냥 국내 여행도 좋다. 너희랑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여도 상관없어.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저희랑 같이 있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달쯤에 시어머니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가는 해외여행이 그렇게 설레시는지 벌써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갈지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에미야, 나 여행 갈 때 이런 옷 입고 가면 어떨 것 같니?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이런 화사한 옷이 잘 어울렸었거든. 어머,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어머님이 젊었을 때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저 그거 보고 완전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어머머, 아이 미스 코리아는 무슨. 너 자꾸 그렇게 나 띄워주면 나 진짠 줄 안다. 저는 민망해하면서도 쑥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사실 미스 코리아 같았다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셨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꽃다운 시절이 있었을 텐데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 말고도 혼자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자녀분들께서 이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최대한 잘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어머님들께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과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길 바라시는 것 뿐이랍니다. 그 정도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해요. 저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결혼한 제 여동생도 저희 친정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짧지 않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그러다 얼마 전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아이들을 올바르게 잘 키울까인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란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전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여동생과 함께 어릴 적부터 부모님 농장 일을 도왔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절 키워왔는지 잘 알고 있었죠. 30년 동안 농장 일 하시며 일을 손에 놓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죽했으면 저와 동생이 제발 일 좀 놓고 하루라도 쉬라고 애원했을 정도였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좀 농장일 쉬엄쉬엄 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러다가 병나겠어. 우리 어릴 때야 학비도 걱정되고 우리도 키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젠 좀 일도 줄이고 그럴 때 됐잖아. 아이고, 얘가 뭘 모르네. 강부연,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노을 잘 준비해야 니들이 편한 거야. 지금 몸 건강할 때 바짝 일을 해야지. 지금 쉬면 어쩌려고. 요즘은 수명도 늘어났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아빠 직원들한테 좀 맡기고 가족여행도 가고 그럼 좋잖아. 우리도 이제 직장 다니느라 여유 없는데 휴가 땐 좀 같이 쉬고 그러자고. 나중에 아빠가 진짜 힘없어서 일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땐 쉬면서 여행도 다니자. 지금은 이 아빠도 엄마도 기력 좋을 때라 한창 일할 때야. 그러니까 다음에 몇 년만 좀 더 지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자고. 매번 휴가 때 가족 여행을 계획해도 돼지들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시고 일만 하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그렇게 애정으로 살피던 돼지 농장에 위기가 찾아온 건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전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부연아, 아빠 어떻게 아니? 네 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어. 뇌출혈이라는데 수술 들어갔거든. 너 얼른 병원 좀 와. 뭐?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언제? 갑자기 왜? 오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뇌출혈 증상이었나 봐. 그나마 내가 바로 발견해서 망정이지. 하여튼 간에 수술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엄마 어떻게 하니? 너무 무섭다 부연아. 이 아빠 이러다가 잘못되면.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누군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바로 갈 테니까 거기 있어. 엄마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알았지? 나 금방 갈게. 엄마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문제는 아빠가 후유증을 갖게 되셨다는 거였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와서 몸 한쪽을 잘 쓰실 수 없게 됐죠. 처음엔 후유증 때문에 재활을 오래 받기도 하셨어요. 재활을 받으시면 금방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재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비 증세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빤 돼지 농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일군 농장을 차마 놓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 농장은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아빠 옆에서 도울게. 그러니까 농장 그만 신경 쓰고 건강에만 힘쓰세요. 아셨죠? 정말 네가 할 수 있겠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몸도 많이 써야 하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른 일이야. 거기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쉽게 봐서 시작할 거면 애초에 시작 안 하는 게 좋아. 아빠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나이 들면 정리하려고 했어. 아니야. 나도 평생 아빠 엄마 고생하면서 돼지 농장 일궈 온 거 알잖아. 어떻게 일하는지 다 봐왔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괜찮어. 아빠도 차근차근 정리하면 돼. 힘든 일이야. 너한테 하라고 할 수 없어. 괜찮다니까. 내가 해볼게. 엄마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고. 내가 아빠 딸인데 못하겠어? 아빠 닮아서 나 진짜 잘할 거야. 아빤 제 얘기에 내심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의 삶이나 다름없었던 돼지 농장이기에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돼지 농장을 엄마 운영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농장 일은 고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키우는 게 아니라 돼지 건강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울타리와 같은 설비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했어요. 거기다가 냄새나 소음, 해충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해야 했기에 정말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겨우 잠에 들면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곤 했어요. 그 고생을 했던 걸 수십 년 동안 부모님께서 해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고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가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고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렇지만 아빠의 몸도 성치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아빠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켰던 돼지 농장을 저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아빠가 운영했을 때처럼 돼지 출하도 다시 잘할 수 있었죠. 여동생은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제가 단순히 돼지 농장만을 위해 내려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빠의 재활과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본가로 들어왔다는 걸 누구보다 여동생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같이 가서 아빠 재활도 돕고 농장 일도 도와야 하는 건데 언니 혼자 짐 짊어지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아휴, 아니야. 수연이 너 몸 쓰는 일 잘 못하잖아. 이 언니가 어릴 때부터 몸 쓰는 건 아주 잘했지 뭐. 너 기억 안 나? 예전에 아빠 손 잠깐 다치셨을 때 돼지 먹이도 다 내가 나눠주고 그랬었잖아. 맞아. 그랬었지. 어쨌든 언니 그냥 농장 일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 엄마도 힘들어하시고 아빠도 재활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내려간 거잖아. 언니가 그렇게 선택해줘서 난 더 고마워. 아빠도 전보다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 아마 농장 안 팔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신 거겠지? 그런 것 같아. 여기 농장 아빠 목숨이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지. 넌 다른 거 말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명절 때 엄마 아빠 용돈 두둑히 주면 되잖아.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주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본가에 내려온 지 1년, 2년이 지나며 차차 집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남자친구가 생겼던 겁니다. 엄마 아시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시겠다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늘 쉬는 날이면 같이 농장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선 사위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정도였어요.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힘들지 않어? 쉬엄쉬엄해.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주말엔 여기 와서 도와주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쩌나. 저녁에 우리 돼지고기 같이 구워 먹자고. 그리고 넉넉하게 고기 싸줄 테니까
집에도 가지고 가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야 이렇게 와서 부연이랑 데이트하면 더 좋죠. 내가 우리 예비 사이 덕분에 매일매일 이렇게 웃어. 어쩜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 내년엔 결혼할 거지? 우리 딸 40 넘기 전에 꼭 데려가길 바래. 그래야죠, 어머님. 저야 늘 준비되어 있지만 부연이가 생각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결혼하자고 졸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라면서 애태우네요. 어머, 정말? 얘는 결혼하자고 하면 후딱 해야지. 뭘 그렇게 재고 따지고 있어. 너 정재가 결혼하자고 할 때 얼른 해. 엄마가 다른 거 몰라도 결혼 준비 든든하게 해줄 거니까. 아이, 농장 일도 바쁜데 무슨 결혼이야. 나도 좀 적응하고 농장도 잘 되면 그때 하면 되지 뭘. 결혼은 뭐 그냥 해. 집도 있어야지, 결혼식 비용도 있어야지. 그거 엄마가 다 해준다니까 그러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기나 해. 엄마 소원이다, 소원. 그때 당신 돼지 농장 운영에 집중하고 있어서 결혼에 대해선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남편 또한 그땐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줬고 절 기다려줬죠. 그렇게 35살에 만나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댁도 당연히 좋은 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시댁에 인사 갔을 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막내 시누이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았지만 막내 시누인 첫인상부터가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 씨랑 만나고 있는 김부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난 정재 엄마. 어서 와요. 우리 정재가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 오느라 힘들진 않았죠? 얼른 들어와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약과예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 약주 한 잔씩 하신다고 하셔서 사와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세상에. 당신 좋아하는 약과랑 양주까지? 첫인상부터 합격인데. 얼른 들어와요. 난 우리 정재 아빠 되는 사람이에요. 정재가 인사하러 온다고 하길래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선물까지 공세하면 우리가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지.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은 절 너무나 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 멀리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얼굴만 빼꼼히 내밀며 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둘째 신우였어요. 첫째 신우는 멀리 살아 그날 만날 수 없었고 둘째 신우는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산다고 들었는데 그날 딱 마주쳤답니다. 예, 너 뭐하니? 예비 세원이 인사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거기서 뭐해? 얼른 와서 인사해야지. 인사는 무슨,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데 뭐. 뭐 제 선물을 안 사왔어요? 저도 선물 좋아하는데. 진짜 안 사왔어요? 아니 얘가,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애가 좀 저래. 쟨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어와요. 왜 나를 신경 안 써? 날 제일 신경 써야지. 자주 오래 볼 텐데 뭐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째 신우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엔 둘째 신우만 철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둘째 신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모의 생신이 돌아왔어요. 저나 남편이나 바쁘니 저녁에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자 생각하고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 생일 때문에 전화했지? 안 그래도 진영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던데 네가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다며? 아유, 바쁜데 뭘 그렇게까지. 다른 거 막 이것저것 할 필요 없고
그냥 불고기랑 잡채 정도만 해라. 나머진 그냥 집에 있는 거 꺼내서 먹지 뭐. 네? 아가씨가 그래요? 아닌데? 이번에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뭐?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맞는 생일인데 며느리가 시집 와서 생일상은 좀 차려야 하는 거 아니니? 불고기나 잡채가 힘들면 그럼 미역국이라도 차리거라. 아, 그럼 어머님, 남편이랑 아가씨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전 그날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는 날이라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요. 이거 어쩌죠? 정 안 되면 남편이랑 아가씨한테 생신상 차리는 게 어떠냐고 얘기해 볼게요. 죄송해요. 걔들이야 평생 내 생일 축하해 줬다지만 너는 아니지 않니? 나 좀 서운하려고 그런다. 그래도 가족 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니? 됐다. 너 지금 보니까 네 부본 중요하고 이 시에면 벌써부터 거들떠 보지도 않는가 본데 다 필요 없다. 전화 끊어라. 그렇게 막무가내로 끊어버린 시모의 태도에 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첫 생신이신데 차려드리고 싶었죠. 근데 아버지 병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저러시니 답답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누군가가 전화를 해와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그건 바로 둘째 신우였어요. 언니, 엄마 생일상 진짜 안 차릴 거예요?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있는 생신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 바쁘다고 하지만 한두 시간 시간 내서 차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언니 보기보다 완전 나쁜 언니네. 분명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는데 신우이한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모녀가 쌍으로 제 염장을 지르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자 시댁은 난리가 났죠. 시부며 남편이며 시모와 신우에게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시부도 제 아버지가 장애를 겪고 있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속도 없이 며느리가 생신상 안 차려줬다고 삐지기나 하니 시부가 나이값 좀 하라고 엄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시모와 신우는 절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둘째 신우는 그때 당시 이혼을 하고 집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놀고 있었는데 시부는 그게 참 못마땅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집안은 남자들이 문제인데 우리 집안은 여자들이 문제라면서 시누이도 엄청 꾸짖으셨거든요.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절 쳐다보는 시누이를 보면서 아주 살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어떤 일로 속을 긁을까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둘째 신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언니, 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저 돈이 필요한데 제발 좀 빌려주세요. 아가씨,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돈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양육비가 밀려서 제 통장이며 뭐며 다 압류하겠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저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해요? 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양육비요? 대체 얼마나 밀렸길래 지금 소송이 들어와요? 얼만데요? 3,600만 원이요. 이거 당장 안 주면 다 압류하고 소송 건다고 해요. 우리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라도 언니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둘째 신우가 울며 불며 말하는 걸 듣고 전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저도 뭐 딱히 돈이 많았던 상황은 아니고 농장에서 부모님께 월급제로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솔직히 그동안 둘째 신우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선뜻 빌려주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었고 저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만 생각한다면 빌려주기 싫었지만 신우이한텐 자식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듣자 하니 전 신우이 남편 또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니 조카들이 혹여라도 밥은 굶지 않을까, 돈 때문에 고초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조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신우이가 보여준 조카 사진들을 보니 더더욱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매달 150만 원씩 갚는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빌려주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로 바로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은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둘째 신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직장을 나간 지 20일도 안 돼 더러워서 못하겠다며 일을 때려쳐 버리더군요.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이상하네, 회사가 작네, 환경이 안 좋네, 온갖 핑계를 대며 직장을 그만두고 다니길 반복했습니다. 전 참다 참다 돈을 빌려준 지 8개월이 되었을 무렵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돈 빌려갈 땐 정말 잘하겠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돈도 못 갚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언제 갚을 거냐며 다시 한마디 했더니 둘째 신우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 날짜 훨씬 지났어도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해결했으니 배째라는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잔해요? 제가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줘요?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을. 나같이 능력 좋은 사람을 알아봐주는 회사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일만 구하면 월급 받고 줄 테니까 제발 좀 치사하게 굴지 맙시다. 네? 누가 보면 뭐 사채업자인 줄 알겠네. 나 참, 사채업자요? 내가 정말 사채업자처럼 해줘요?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저도 그 돈 대바람부터 일어나 늦게까지 고생해서 아가씨 빌려준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 경고했어요. 아유, 무서워라. 아우, 알았어요, 알았어.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새로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요. 왜 그렇게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암튼 그렇게 아세요. 정말 내 동생 같았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출근한다고 하니 이번엔 다를 거라고 작은 기대를 했었네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더군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가볍게 남편과 맥주 한잔 하고 싶어 선술집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가게 입구에서부터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게 안을 들어갔더니 그 안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둘째 신우가 가게 안에서 어떤 손님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가시라고요. 당신한테 술 안 파니까 나가라고. 뭐 여기서 일하면 막대도 될 줄 알아? 어디서 반말이고 큰 소리야? 아니 뭔 놈의 가게가 음식 주문하면서 반말 한 번 했다고 손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이 가게 안 되겠네. 어이 주인장 나와봐요. 직원을 뽑으려면 제대로 뽑아야지. 왜 이런 사람을 뽑아서 술맛 떨어지게 해요? 술집이 여기밖에 없나? 에이 갑시다. 퇴! 알고 보니 신우이가 출근한다던 곳은 회사가 아닌 술집이었어요. 술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손님이 반말한다며 손님한테 그대로 들이박아 버린 거였어요. 그날의 다툼으로 신우는 6일 만에 그 선술집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3일 동안 출근 시간을 어기고 근무 태도도 불량해 그 가게 사장님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까지 터지면서 또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경까지 되니 이제는 제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천방지축인 신우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찾아가 따끔하게 세상 조금이라도 더 산 선배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예요? 이제 못 참아요. 어서 돈 갚으세요. 아, 또, 내가 뭐 돈 떼먹는데요? 갚는다잖아요. 돈도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추잡하게 굴어요? 좀 같이 좀 먹고 삽시다. 네? 아휴, 우리 오빠는 왜 언니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잔소리 대마왕도 아니고.
만약 그때 신우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더라면 전 한 번 더 눈 감아줄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신우의 태도는 제 인내심을 결국 폭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염장을 지른 사람이 또 등장을 하더군요.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독촉이 심한 거 아니냐? 아이, 때 되면 알아서 주겠지. 세연이라는 사람이 신우이가 이혼당하고 저러고 살고 있으면 감싸줄 줄 알아야지. 아,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지금 우리 딸이 자식도 떼어놓고 혼자서 여기 와서 덩그러니 살고 있는데 안쓰럽지도 않니? 그렇게 인심이 야박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어머님, 어머님은 둘째 신우가 저러는 거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아무 곳에나 들어갔다가 사고치고 잘리고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나오시냐고요. 그래, 안다 알아. 그래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너. 네가 조금 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도록 해라. 옆에서 보기 영 보기 안 좋구나. 유야무야 무조건적으로 신우의 편을 드는 시모의 태도에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신우는 시모 뒤에서 메롱하며 날 약올리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다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둘째 신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엄마 어깨 아픈 거 보이죠? 우리 엄마 평생 가사노동에 힘드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한테 좀 잘하세요. 언니 맨날 일한다는 핑계로 여기 와서 손 하나 까딱도 안 하잖아요. 네? 제가요? 아가씨나 제가 한 거에 반에 반이라도 하세요. 나야 뭐 알아서 잘하잖아요. 솔직히 돼지 농장 일하면 연봉도 장난 아닐 텐데 우리 집에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거 엄마 안마기라도 하나 사주세요. 아님 이번 휴가 때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주던가 저랑 엄마랑 둘이 크루즈 여행 좀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돼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그런 건 자식이 보내줘야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열심히 일해서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제 말에 입만 삐죽거리며 아무 말도 안 하는 둘째 신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시부도 신우에게 뭐라고 화를 내니까 본인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 제 인내심이 폭발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시댁에 소고기 좀 드리려고 찾아뵀는데 시댁 현관문 틈 사이로 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엄마, 엄마도 좀 언니한테 뭐라고 좀 해. 저번에도 봐봐. 내가 언니한테 뭐라고 하니까 바로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아무리 내가 어리다지만 엄연히 신우인데 조아리고 받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군기 좀 바짝 잡아놔야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 말이면 그래도 듣는 신용은 하잖아. 아서라, 내가 네 편은 들어줬다만 네 세원이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할 싸움 할 생각들 말어.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나도 왕년에 껌 좀 씹었던 사람이야. 나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한 거 알잖아. 지금부터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시모가 말려도 제게 선을 넘는 신우를 보며 전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런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 들어와, 들어오라고.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아주 기어오르는구만. 너 일로 와. 전 바로 현관문을 열어 신우의 팔목을 잡아 꺾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절 보고 신우이와 시모는 깜짝 놀라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 아, 이거 나요. 아, 엄마, 나 좀 살려줘. 아, 아프단 말이에요. 왜? 왕년에 껌 좀 씹으셨다면서 고작 이거밖에 안 돼? 한번 군기 잡아보라고. 전 키가 168이고 몸무게도 60kg가 넘었지만 둘째 신우는 155cm의 키에 몸무게가 50도 안 됐기 때문에 제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전
뒤늦게 후회하며 울부짖는 신우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 기를 죽여놔? 참, 내가 살다 살다 남한테 그런 소리를 다 듣네. 야, 내가 왕년에 학교에서 군기 반장이었거든? 어른 돼서 좀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 넌 구제불능이라 더 이상 안 되겠다. 아, 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 좀 놔주세요.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너 같은 건 크게 혼나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평생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서 내가 정신교육 단단히 시켜줄게. 잔말 말고 따라와. 전 둘째 신우이를 제 차에 태우고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시모는 자포자기한 듯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도 않았죠. 바로 제가 향한 곳은 제가 일하는 돼지 농장이었어요. 자, 오늘부터 넌 이 돼지 공장에 취업을 했다. 여기서 식사는 제공할 거고 월급도 지급될 거야. 단, 받는 월급에서 네가 약속한 150만 원은 차감하고 줄 거야. 알았어? 우리 농장에 취업한 걸 축하하고 바로 옷부터 갈아입는다. 실시. 그러자 신우인 기겁을 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오빠, 언니 미쳤나 봐. 언니가 나 여기 돼지 농장으로 끌고 와서 일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이런 데는 천민들이랑 일하는 곳 아니야? 제발 오빠가 좀 알려줘. 나 지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울며 불며 차에서 소리를 치며 전화를 하는 둘째 신우를 보고 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고작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제 남편이라니. 전 그동안 참았던 말을 전화를 받아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당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도 알지? 여기서 당신까지 아가씨 편들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예상이 갈 거야. 그치? 나 말리지 마. 아이, 여보, 난 당신 편이지. 걔 정신 똑바로 차리게 당신이 아주 홍군형을 내줘. 아주 오빠도 기어오르려고 했던 애야, 걔가. 아, 내가 걔를 한번 잡았어야 하는 걸. 미안해. 내가 못해서 당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네. 여보, 화이팅!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연이가 지금 나 잡으려고 한다니까? 오빠! 전 남편의 응원을 받고 씩 웃으며 탈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빨리 입어요. 남편 목소리 들었죠? 남편도 허락했으니까 오늘부터 아가씨는 여기서 일할 거예요. 아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요. 네? 언니, 저 이런 일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 연약하면 눈치라도 있던가.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당장 입어요.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그만 못 두니까 굳게 입던지. 아니면 입혀줘요? 아니에요. 제가 입을게요. 이미 한 차례 제 힘을 겪어봤던 둘째 신우는 결국 자포자기하듯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우는 그 뒤로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새벽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자, 일어나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안 일어나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요. 아, 저 어제 너무 빡세게 일해서 온몸이 다 쑤신다고요. 한 시간만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줄 알고 파스 사왔으니까 이거 붙이면 돼요. 자, 어서 옷 입어요. 아, 진짜 징하네요, 징해. 아주 사람 피를 말리네요. 그래요, 갑니다, 가. 그렇게 우리의 돼지 농장에서의 동거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또 한 명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시부였습니다. 저에게 시부는 고맙다고 하시며 제대로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라. 앞으로 너 오지 말고 얘 보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해라. 이런 것도 버릇들면 안 좋은 거야. 아빠, 아빠는 왜 딸 편도 안 들어주고 새언니 편만 들어. 언니가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 이 녀석아. 네가 처음부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네 새언니가 저렇게까지 했겠어?
넌 정신교육 좀 한번 제대로 받아야 돼. 며느라, 잘하고 있다. 아, 우리가 해야 될 걸 너한테 맡겨서 미안하구나. 그럼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한다. 화이팅! 그렇게 시부의 응원을 얻고 전 더 신나게 둘째 신우의 정신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신우이는 말 그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시모에게 오냐오냐 자랐기 때문에 밥 먹고 싸는 거 말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돼지우리 분뇨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아,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여기 너무 냄새나고 구역질 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 다른 거 일하면 안 돼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서 다른 일 한대요? 이게 아가씨한테 딱이니까 잔말 말고 열심히 해요.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월급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일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어, 이건 너무 냄새 나잖아요. 집에 가도 손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머리에서도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아가씨 빌려준 거예요. 하루 종일 난 여기서 돼지 분유에 뒹굴면서 일한 돈이라고요. 그렇게 아껴 번 돈인데 지금껏 안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갚아요. 제 말에 입을 꾹 닫은 채 다시 열심히 둘째 신우는 돼지 분뇨를 치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전쟁과도 같았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일 못하겠다는 둘째 신우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중간중간 빠져나가려고 하는 둘째 신우 옆에서 감시하면서 저도 힘들었죠. 그렇게 한 달 후 전 둘째 신우의 월급에서 갚기로 했던 150만 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줬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곤 둘째 신우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아가씨 한 달 일한 거예요. 원래 150만 원씩 주기로 한 거 알죠? 그거 빼고 넣었으니까 아껴서 써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쓰지 말고.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150만 원 빼버리고 나면 제 생활비도 안 돼요. 열심히 일했죠. 저도 열심히 일해서 빌려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제가 참았는지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요. 전 투정을 부리는 신우에게 따끔하게 이게 현실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부턴 오기가 생겼나 봐요. 사실 제가 일하면서 신우의 비위를 많이 건드렸거든요. 아가씨 친구들은 벌써 자리 잡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거다. 부모에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니까 이혼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조카들이 불쌍하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가슴에 비수가 꽂는 말을 머릿속에 계속 주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울고불고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석 달이 지나고 1년째가 되니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맨날 시커먼 돼지우리 청소도 끝나면 쉬기 바빴던 둘째 신우가 어느 날부턴 다른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하기 시작했고 하루는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돼지우리를 청소하고선 그 안에 깔개도 알아서 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뭐예요? 조금 이따 해도 되는데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하죠. 괜찮아요. 금방 다 했어요. 직원들 다른 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했어요. 언니, 근데 지금까지 이걸 언니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와, 정말 힘들었겠다. 아이고, 이제 알았어요? 이젠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낫지. 혼자선 절대 못해요. 야, 우리 아가씨 이제 알아서 척척 일도 잘하고 정말 많이 변했네요. 신우이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금방 정신 차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또 둘째 신우이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꼈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어미 돼지가 난산이라 저녁까지 출산을 못해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전 조금 둘째 신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언니 좀 믿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언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 정말 귀하게 자란 막내였거든요. 엄마가 내가 어릴 적에 너무 몸이 약해서 좀 오냐오냐 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맨날 아가씨 엄청 챙기잖아요. 저한테 불쌍한 애라고 맨날 봐주라고 하시는 것도 어머님이시고. 그래요? 맞아요. 엄마가 유난히 날 챙기긴 하지. 사실 이혼당한 이유도 제 잘못 때문이에요. 맨날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서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밥 한번 차려준 적도 없고 애들도 잘 안 보고 맨날 사치만 하고 돈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한 거예요. 그땐 솔직히 절 이렇게 키운 부모님도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철이 없는 거죠. 처음 여기 농장 왔을 땐 언니 원망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냉혹하게 냉정하게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진심으로 말하는 둘째 신우의 말에 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둘째 신우는 정말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신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말이죠. 아가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서 말 좀 해보세요. 언니, 언니 어떻게 해요? 우리 주민이가 많이 아프대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바로 입원해야 한대요.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뭐 때문인데요? 얼른 가봐요. 얼른.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요. 언니, 저 진짜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제야 정신 차렸는데 엄마 노릇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가씨,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얼른 병원부터 가봐요. 엉엉 우는 둘째 신우를 달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 역시 마음속으로 너무 걱정되고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었어요. 신우의 첫째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나 보더라고요. 언니, 폐렴이 심해져서 폐 부종까지 왔대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 당분간은 여기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휴,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가씨야말로 많이 놀랬겠어요. 뭐 다른 건 괜찮대요? 네. 우리 주민이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병실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못난 엄마 만나 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못난 엄마인 것 같아요. 아가씨, 너무 울지 말아요. 아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가씨가 엄마니까 든든하게 아들 곁을 지켜야죠. 여긴 걱정하지 말고 거기 있다가 와요. 엄마로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아가씨를 보며 저 역시 아이를 둔 엄마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전 얼른 일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둘째 신우는 절 보고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언니, 어떻게 왔어요? 많이 피곤할 텐데 뭐하러 오셨어요? 아가씨 걱정돼서 왔죠. 이참에 우리 조카 얼굴도 볼 겸 해서요. 그나저나 밥 안 먹었죠? 이거 먹어요. 어제 보니까 몸살 기운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죽 좀 사왔어요. 저기 가서 어서 먹어요. 신우는 제가 가지고 간 죽가방을 들고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리고선 침대에 누워있는 조카에게 전 인사를 했습니다. 네가 주민이구나. 반가워.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몰랐네. 아줌마 누구세요? 아, 난 주민이 외숙모야, 외숙모. 외숙모요? 그게 누구예요? 가족이야, 가족. 아, 우리 주민이 아프다고 해서 왔지. 몸은 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착하네. 엄마 닮아서 착한가 보다. 귀엽고 똘망똘망한 조카를 보니 둘째 시누이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죽을 나눠 먹고 조카가 잠시 잠들었을 때 전 둘째 신우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신우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웃으며 이게 가족의 모습이라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가씨, 아들 참 잘 자랐네요. 너무 이쁘고요. 근데 전 남편은 어디 갔어요? 아, 둘째 때문에 저 온다고 하니까 집에 갔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까 주민이가 저한테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눈물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전 남편 꼴 보기도 싫어서 애도 잘 안 봤었거든요. 부끄러운 엄마이기도 해서 1년에 많아봐야 두세 번밖에 안 봤는데 제가 너무 아이한테 무관심했었나 봐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우리 아가씨는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힘내봐요. 저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진짜 앞으로 우리 애들만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의미로 이거 받아요. 많이는 못 넣었어요. 병원비에 보태요. 아, 언니,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가져가고. 아, 아니요. 주세요.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소중히 봉투를 받아든 둘째 신을 보면서 저도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다행히도 조카는 그 후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둘째 신우는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일을 하면서 저에게 갚아야 할 돈도 거의 다 갚았고, 나머지는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애들 보험도 넣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신우는 자식들과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 교육에도 신경 쓰면서 제법 좋은 엄마가 되고 있답니다. 면접 교섭을 하고 온 날이면 영 허전한지 저희 집에 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둘째 신우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해요. 언니, 요즘 애들 언제부터 공부 시작해요? 우리 애도 공부 시작해야 하나? 보니까 애 아빠가 학습지는 좀 시키는 것 같던데 언니네는 뭐예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공부까지 시키려고요? 우리 아가씨 앞으로 바빠지겠네, 바빠지겠어. 그쵸? 지금은 우리 애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에 만족해야 되겠죠. 다음 주엔 같이 놀이동산 가보려고요. 애 아빠가 방학 땐 집에 데리고 가도 된대요. 정말? 우와, 진짜 잘 됐다. 아가씨 아이들 데리고 며칠 지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짜 잘 됐네요. 그러게요. 이제야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 정신 차리게 도와준 은인이 언니잖아요. 이번에 월급 받으면 뭐라도 하나 사줄까요? 오, 진짜요? 아가씨 저 엄청 비싼 걸로 부를 건데. 괜찮겠어요? 월급 탈탈 털어야 될 텐데. 아이, 그럼 마음만 전할게요, 마음만. 저와 둘째 씨는 이렇게 서로 장난도 치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세요. 특히나 시모는 둘째 시누이가 정신 차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제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셨답니다. 그동안 본인 탓을 하면서 우리 딸 내가 망쳐놨는데 제가 다시 살려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댁만 가면 맛있는 반찬과 음식들은 항상 제 앞에 주시고 먹여주기까지 하신답니다. 우리 며느리, 아, 이거 내가 직접 삶은 쑥인데 어서 먹어봐라. 내가 우리 며느리를 위해 준비했지.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새언니만 입이야? 우리도 입 있는데. 아이고, 이거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시댁은 웃음 보따리가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너무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몇 년이 지난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엔 엄마랑 가까운 데 여행도 다니시고 세상을 즐기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항상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사랑스런 우리 애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전 신우를 보며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예외가 있었네요. 요즘 하나 고민이 있다면 둘째 신우가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돈을 이젠 그만 받아도 되지만 끝까지 다 받아야 둘째 신우에게도 더 뜻깊은 일일 것 같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다고 하지만 참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위기가 있다면 다시 기회가 오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 온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포기하지 말고 늘 대비하고 준비하시면 행운은 여러분들의 것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